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동에는 조금 이제 뭐 그거는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는데 특히 그 은성하고 들을 같이 쓰시는 여기 그 명진동이나 그러면 일찍의 저 광현이나 이쪽의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느끼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지역 마늘에 대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째 이제 마늘 재배 현황, 원래는 마늘이 얼마나 심겨졌고 저장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늘이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네. 그 마늘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가 거기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장 지금은 이제 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임금이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또 많이 들어갔던 그 종구를 자가 생산하면 이제 종구값을 조금 줄일 수가 있으니까 주화 재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리장애하고 병해충 방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늘 재배 현황의 특성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마늘을 이제 그 작년에 마늘 종구값이 비싸가지고 마늘이 좀 줄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또 마늘 가격이 좋다 보니까 마늘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특히 그 한지역 우리 그 의성이나 안동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품종은 별로 늘지를 않았고 난지역 흔히 말하는 뭐 스페인산이나 중국산이 좀 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마늘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마늘을 재배했는 거는 당군 신화에서부터 나오니까 마늘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뭐 재배가 안 됐겠다 싶은데 지금 문헌상에 나오는 거는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중종 22년 1526년이니까 거의 한 500년 정도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 의성이나 안동 지방에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늘 저쪽에는 이 등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글씨가 여기 안 보이죠, 그죠? 등 때문에 안 보이고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늘의 이제 두 가지 한지역, 난지역 두 가지 마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월동 후에 봄 돼 가지고 싹이 올라오는 걸 한지역, 가을에 싹이 올라와 가지고 월동하는 걸 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지역은 대서마늘, 스페인에서 도온 겁니다. 그리고 남도마늘은 중국에서 도왔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대서마늘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마늘은 일부가 재배되고 있는 데는 그 마늘로서 유명한 남해군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남해군은 그 유일하게 이제 그 중국종을 많이 그 남도마늘이라고 중국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역은 우리 의성종을 이제 뭐 의성에서 많이 재배하니까 의성종. 그 의성이 그 한지역 마늘의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 요 정도 재배하고 있으니까 단일 시군에서는 한지역 마늘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성종 단양은 의성이 이제 재배 면적이 얼마쯤 되나구만 난지역, 한지역 해가지고 1,400에서 1,500헥타르쯤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 이제 한지역은 한 1,200에서 1,300헥타르. 그리고 여기 단양도 있습니다만 단양은 전체 해봤자 한 300에서 400헥타르 됩니다. 그리고 삼척은 100헥타르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런 특성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치를 많이 안 하니까 대부분 한 지역은 김치하는 데로 많이 쓰이는데 김치를 또 삶는 경우도 많고 옛날보다가 김치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지역 마늘은 소비가 적고 우리가 그 식당에서 구워 먹는 난지역 마늘 이런 마늘은 소비가 많은데 전체 소비량은 늘었지만은 그 한지역 마늘은 소비가 좀 뭐 정체되거나 거의 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늘 이제 재배 마늘의 특성입니다. 특성 중에 은성 마늘은 다 뭐 잘 아시죠? 뭐 한지역이고 완전 추대 쫑다리가 완전하게 나온다. 그리고 쪽수가 6개에서 9개쯤 된다. 우리나라 내륙에 재배를 해도 추기 피해를 동해 피해를 안 입는다. 파종기는 10월 중에서 하순, 수확기 6월 하순, 30 내지 45g 된다. 그 마늘 한 통 무게가 말입니다. 의성용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대서 마늘, 요거 스페인산입니다. 난전도 이것도 완전 추대되는데 쪽수가 12개에서 13개까지 많다. 남부 지역에서 많이 한다. 우리 지역에서 아마 이중 피복을 안 하면 동해 있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유의하시기로 바라고 그 원산지가 스페인이다. 마늘 통이 의성 마늘에 비해 가지고는 한 1.5배 정도 굴딱한 거, 그 특성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요 홍산 마늘은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품종입니다. 이거는 품종이 굉장히 그 좋은 점은 많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난지역하고 한지역하고 지역에 다 재배를 할 수 있고 이거 완전 추대됩니다. 이것도 쪽수도 6개에서 8개로 은성마늘하고 비슷합니다. 재배는 전국에 가능하고 파종은 9월에서 10월 정도, 수확기도 6월 하순 뭐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인데 이게 왜 확대가 안 되고 많이 안 하느냐 하면 물론 수량도 은성마늘보다는 오히려 많습니다. 병해도 강하고 다 좋은데 마늘 쪽 끝에 녹색이 생깁니다. 녹색이. 마늘이 이래 생기면 꼭지 부위가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인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품종은 그 육성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육성을 했나그만 그 기능성 마늘로 육성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 마늘에 비해 가지고 그 항암 성분, 암에 덜 걸리게 하는 성분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품종을 가지고 일부 재배하는 데는 그 충청남도 홍성에서 특성화를 해가지고 일부 재배를 하고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재배하고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성함을 뭐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풍산에 식당 하시는 분이 그 품종을 가지고 자기 식당에는 그 품종을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특성화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마늘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인데 전체를 보면 이제 2023년도 원래 심계했던 겁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죠, 그죠? 작년보다는 뭐 한 600헥타르 정도 많은데 이게 대부분 한지역이 많습니다. 그 남지역, 한지역은 0.1%,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의성 안동 지역에 재배하는 거는 0.1%니까 거의 뭐 비슷한데 남지역이 2.8%, 특히 대서종이 4.9%나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도 그 대서종을 좀 하는 하는 포장이 좀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그 마늘 교육을 맡아놓고 안동에 어느 쪽이 마늘을 좀 하는가 이래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그 대서종 심어놓고 이제 부직포를 피복해준 농가들은 상당히 그 잘하셨는데 그 참 이 추운 지역에서 대서종을 심어놓고 피복을 안 한 농가들이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참 마늘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하는 게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해봤는데 우리는
혹시 그 가실 길이나 안 그러면 그 나들이를 가실 때 영천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그 영국에는 난지역 마늘이 가장 많은 데가 영천인데 영천을 가면 쪼매난 밭에도 마늘을 심기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부직포를 안 씌우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영천은 우리보다가 온도가 어떠냐면 적어도 한 2도 정도 더 높습니다. 최저 기온이. 그런데도 우리보다 동해입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무직포를 꼭 피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왕 대서마늘을 심을 경우에는 무직포를 피복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동해도 안 받지만은 또 초기 생육이 좋기 때문에 또 수량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하여튼 마늘 전체 면적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한지역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한지역은 요 4,628헥타에서 4,633이니까 한 5헥타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그 한지역은 보면 원래 작황에 따라 가지고 뭐 가격을 좌우하지 면적이 많아가지고 또 뭐 가격이 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염려가 되는 거는 그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니까 소비가 안 될까봐 그게 문제지. 뭐 재배 면적이나 지금 저장량으로 볼 때는 좀 그래도 희망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제 마늘 소득 우선 비율입니다. 요게 이제 종묘비가 요 밑에 겁니다. 종묘비가 그 전에는 종자를 사과할 때는 많이 그 비율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자가종자 채취하고 하니까 종묘비보다가 가장 높아진 게 이제는 노동력 비율. 특히 인건비가 코로나 생기기 전보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코로나 생길 때 보다가 시골 인건비가 한 배 정도 올랐습니다.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인건비 뭐 남녀 구분 없이 대부분 한 번 정도 하면 보통 그때는 뭐 8, 9만 원 했는데 지금은 지난 가을에는 17만 원 뭐 이 정도에 갔으니까 배 완전 배나 이래도 배 가까이 안 올랐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농사는 자가 노동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농사도 어느 정도 내 형편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많이 해가지고 남사람 많이 들여가 인건비를 많이 들여보면 결국은 내인데 남는 소득이 별로 안 남는다 그거거든요. 그래 지금은 농사도 그냥 잘 짓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경영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가 얼마 정도 지으면 적정하고 얼마 정도 지었을 때 가장 내 주머니에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비, 인건비가 가장 높습니다. 비율이 마늘을 생산하는데 그동안에는 종자비가 비쌌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언뜻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종자비가 적은 걸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올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종자비가 어땠습니까? 종자비가 은성에서 그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외지에는 자가 소비할 걸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늘 1kg에 거의 10,000원 정도에 사갔거든요. 9,000원, 10,000원. 그럼 1kg 10,000원이면 마늘 한 평에 뭐 대부분 심는 게 우리가 300평에 300kg를 잡거든요. 한 평에 1kg를 잡는다 하면 그러면 한 평에 종자가 10,000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뭐 비료비나 노동비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우리가 한 평에 대부분 마늘 생산되는 게 한 1.2점이나 1.3점이거든요. 한 평에 마늘을 얼마를 받아야 한 점에 얼마를 받아야 내 인내 남는 게 있겠노.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종자값이 일단 뭐 10,000원 정도 들어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토종거래를 한다지만 300평에 적어도 종자값하고 비료값하고 지금 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300만 원 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을 한 400만 원 예상을 해요. 400만 원. 400만 원 하려면 아직 지금 300만 원 정도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약도 쳐야죠. 그죠? 풀도 매야지, 뭐 물도 패야지. 이런 걸 또 해야지. 뭐 이런 거 다 할 때 그걸 놔두고 지금까지만 해도 평당 그 정도 안 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평당 10,000원은 안 들었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량입니다. 소비량은 지금 6.7kg. 2000년에 9.2kg 먹었는 지금 6.7kg인데 2015년부터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형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86%에서 89%로 난지형은 늘고 한지형은 그 김치할 때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그 소비자들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한지형 마늘, 난지형 마늘을 구분을 하시지만은 한지형 마늘, 난지형 마늘을 슈퍼에 가지고 구분해가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깐 마늘을 그냥 사는데 그 김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치를 하면 난지형은 빨리 식습니다. 빨리 식고 또 알싸한 맛도 적고 이렇지만은 한지형은 그 김치가 빨리 식지 않고 그러니까 저장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이제 쪽분하기입니다. 마늘을 심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만 벌써 한번 양지 받은 데는 마늘이 하고 올라오는 데가 있대요. 올라오는 데 있다 그러는데 마늘이 보통 올라와 가지고 쪽 그러니까 밑쪽으로 분화가 되는가 그 결정하는 게 보통 3월 상순에서 난지는 뭐 2월 하순부터 그 4월 중순까지입니다만은 이거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심는 시기에 따라가 조금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의성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는 한지형 마늘도 9월달에 많이 심어를 봤습니다. 왜 한지형 마늘을 왜 9월달에 심으려고 하니까 의성분들은 마늘을 보통 20마리 이상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마늘 심는 시기에 그 인력이 집중돼 가지고 그 인력 분산 차원에서 마늘을 좀 일찍 심는 경우가 있어요. 일찍 심고 그러면 이제 뭐 9월 한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래 해도 뭐 4, 50마리 심어도 혼자 심어도 심을 수가 있는데 그 10월 하순부터 한 11월 중순까지 다 심으려고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마늘을 일찍을 한번 심어보니까 어떤 적이 있나 그만 한지형 마늘도 일찍 심어가지고 물론 동해 그 입을 연료는 좀 있지만은 굉장히 수량이 높아요. 좋은데 단지 단점은 일찍 심으니까 그 남지형 스페인산처럼 쪽수가 많아져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또 뒤에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3월 달을 한지형도 이제 쪽 분하기로 봅니다. 여기 이제 쪽이 몇 개가 되는지 결정이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마늘이 굵어지는 시기, 잉편 미래 시기가 4월 중순에서 5월 하순, 주택이 쪽 올라오는 게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인데 대부분 6월 상순에 이제 좀 제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때 대가 이제 뭐 마늘 좀 뽑기 대회도 하고 하니까 뭐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작업을 잉편이 그 마늘의 채성기는 6월 상순에서 6월 중순쯤 됩니다. 마늘이 잘 자라는 토양. 그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마늘이 잘 자라는 토양을 이제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질창을 완전 질땅 말고 질땅하고 그 양토하고 중간쯤 그러니 바득하고 노넉하고 중간쯤 되는 땅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식양토인데 이제 뭐 그런 정도면서 배수가 잘 되는 땅. pH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6.5에서 7. pH가 높으면 병도 많아지지만 생육이 불량하게 됩니다.
유기물은 이제 뭐 25%에서 2.5%에서 3.5%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프로테인을 따질 때는 보통 한 3%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성분은 뭐 보충해가 주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장 이제 그 마늘이 중요한 토양은 배수입니다. 배수. 그 표토가 깊으면서 배수가 양호하고 우식질이 풍부하고 점질 토양이 좋습니다. 산도는 6.5에서 7. 생육이 불량한 원인으로 보면 첫째는 병해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분 부족, 그 다음에 산도, 습해, 요는 마늘이 잘 자라는 온도입니다. 온도 18에서 20도씨. 그런데 우리가 봄에 보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5도씨가 넘으면 이제 장애가 좀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잎끝이 말라들어가는 게 있죠. 잎이 끝에서부터 말라들어가는 걸 그걸 병으로 오인하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나중에 그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 비에는 마이너스 7도씨까지도 괜찮다고 하고 고온 비에는 25도씨 이상 되면 피해가 나타난다. 그 18 내지 20도씨 가장 적당한데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온도를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기후 여건에 맞춰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온이 좀 덜 올라가게 그 마늘 밑에 이제 흙을 잘 덮어준다든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때는 뭐 지퍼를 피고 해준다든지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지.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성수가 빠르나 크기는 작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안 끄니까 마늘이 빨리 크고 구가 그 계획만큼 많이 못 고른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피복 방법별로 이제 온도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 지온이 요 까만 거는 흑색 비닐이고 밑에 요거는 투명 비닐입니다. 투명 비닐은 열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투명 비닐이 좋습니다. 후기에는 잡초 방지도 하고 잡초 방지도 하고 온도 올라가는 걸 막기 때문에 흑색 비닐이 좋은데 후기에는 흑색이나 투명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위에다가 흙을 피복하기 때문에. 마늘 비료 주는 겁니다. 비료. 근데 적으시는 분도 있고 사진 찍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그 교재를 한번 봤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이 내용은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비료를 이제 줄 때 퇴비를 3,000kg 주라고 합니다. 3,000kg. 그 석회하고 퇴비는 이제 그 비료 주기 2주 전에 이렇게 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퇴비 3,000kg가 이게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운기로 보다가 트랙터로 이렇게 갖다 내릴 수가 많은데 그리 또 퇴비를 이만큼 넣으면 또 비료는 또 그 전작을 뭐 했는가 안 그러면 또 내가 비료 넣는 걸 감안을 해가 넣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넣는 수가 많거든요.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준량입니다. 우리가 평균으로 볼 때 요 정도 넣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내가 내 포장은 봐가지고 조금 많이 넣으시든지 적게 넣으시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일률적으로 놓고 지금은 또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양도 적게 없으니까 그냥 포대 단위로 한 마디기에 그냥 2포를 뿌린다든지 요새부터만 이제 밑거름으로 복합비랑 뿌리면 한 포대 뿌려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보통 논 한 대기가 600평이니까 600평에 3포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가늠해가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요거는 기준량이니까 농가 포장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포장은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줄이실 분들은 비료를 좀 줄이시고 또 늘릴 분들은 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비료를 주면 아무래도 효과가 빠르니까 그 비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또 제때 또 비료 효과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거름 줄이시킵니다. 웃거름은 이제 3월 상순 해놨는데 우리가 그 마늘이 일찍 올라올 때는 2월 하순에 그 유인 작업을 하죠, 그죠? 유인 작업을 하고 바로 비료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상에 따라 가지고 또 건조하면 또 흡수를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여기는 이제 요소 17kg, 또 항산가리 13kg 이래 놨는데 그 은성 지역에서는 또 이제 저 비료를 주는데 또 성가시니까 600평 한 필지에 요소 한 포, 그 유한 한 포, 황산가리 한 포 이래가지고 줍니다. 600평입니다. 600평. 그래가지고 이게 주만 양이 거의 이 양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유한에는 특히 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황산가리 좀 부족하면 유한이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요소 한 포, 유한 한 포, 황산가리 한 포 이래가지고 줍니다. 국거름을 이제 액비로 줄 경우입니다. 액비로 주면 아무래도 그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날 테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부가 240 우리가 그 고형으로 된 비료 줬을 때보다는 평균 구중이 이만큼 높아지고 원전 부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토양 pH가 낮으면 pH가 낮다 그러는 것은 산성 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pH가 낮으면 중성일 때 이제 비료 흡수가 100을 잡았을 때 산성일 때는 비료 흡수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30%, 인산은 24%, 가리 같은 경우에는 30%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산도 교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마늘 포장은 6.5에서 7 정도. 우리가 보통 그 마늘 재배하는 데는 한 해에 스킬을 한 150에서 200kg 이 정도 주는 걸 적당하다고 합니다. 퇴비에 비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그 개분 같은 경우에 이제 비료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 질소가 이제 지금 같으면 46%니까 요소 한 포에 질소 성분으로 따지면 한 9kg 정도 들었습니다. 그죠? 9kg 정도 들었는데 퇴비에 4kg 들었다더만 한 4분의 1포 아니 한 반포 조금 안 되게 들었죠. 반포 조금 안 되게. 요거는 이제 뭐 교재 없으면 요걸 참고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돈분을 줬을 때 그러고 소똥을 줬을 때 비료를 어느 정도 가감해가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 넣었습니다. 특히 개분을 넣었을 때는 무기질 비료 우리 그 화학 비료는 50% 절감을 해야 된다. 가축분을 살파했을 때는 양분화되어 가지고 한 해에 다 빨아먹는 게 아니니까 50% 정도만 한 해에 유수를 한다. 퇴비를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떼알구 쪽으로 많이 만들고 수분 보유량, 양분 보유할 수 있는 영양 치환 용량, 양이온 치환 용량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만 땅에 그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주머니가 많으면 넣을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그 양이온 치용 용량을 높인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양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오래 가지고 있고 퇴비를 사용한 비료 지속 기간도 오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늘 생육에 가장 많이 흡수되는 성분입니다. 이 초기에는 뭐 질소, 가리, 석회, 인산, 마그네슘 이런 상태인데 후기에는 이제 그 질소는 계속 흡수를 하는데 가리는 6월 14일 이후 되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왜 감소를 하는가면 가리가 또 고온이 되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에 이제 잎이 마르는 잎순당 공사가 특히 이제 그 고온되면 이제 6월 그 10일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석회비료 이제 효과입니다. 석회비료는 주면 그 산성을 중화시킨다. 산성을 중화시켜가 비료 유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내명성진대 특히 흑색적 썩은병은 산성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카리와 석회를 많이 흡수를 하는 작물이 마늘입니다. 죄송한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교육하다 보니까 좀 교육을 그전에는 그래도 뭐 1년에 몇 번 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4년 만에 처음 이제 이 자리에 서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고향 어르신들 앞에 또 서니까 더 부담이 되네요.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언론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그 뭐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라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늘의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면요. 마늘의 규산을 논마늘에 특히 그 규산질 비료를 시용을 하니까 그 수량이 늘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논마늘 같은 경우에는 28% 마늘을 100kg 생산한다는 건 128kg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규산을 이거 언제 주나 하면 가루로 되는 거는 대부분 밀가루 뿌릴 때 줍니다. 밀가루 뿌릴 때. 밀가루 그 대비 줄 때 그때 주셔도 되고. 그런데 의성 지역에서는 그 연면 시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연면 시비를 하는 거는 지금 시중에 시판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도 뭐가 좋고 뭘 뿌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한번 그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밑에 주는 것도 이제 규산도 논에 뿌리는 규산질이 대부분 또 나와 있습니다만 밭에 주는 게 또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늘은 논에 재배하지만은 그 밭작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주실 때는 그 규산질을 한번 그 나오는 회사에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때 시용하시면 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늘은 일반적으로 마늘은 한 9%에서 10% 징수, 논마늘은 28%, 양파도 한 14%. 특히 규산질을 주면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볏짚을 시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규산료 줬는 게 밑에도 이제 나오는데 초장이 좀 크죠, 그죠? 58cm인데 61, 2cm 되고 그 수량이 한 5%에서 8% 정도 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규산을 제가 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의성지역에서 규산을 시용해가지고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봐요.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체를 내가 마늘 면적 전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일부를 원래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좋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확대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일찍 운산하고 요 좋다 요쪽으로 밭에다가 마늘 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역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의성분들이 여기 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도 가끔 이래 좀 들어가면서 정보가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는 내하고는 안 맞다 싶은 거는 또 안 받아들이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농사 짓는 사람들 기팀으로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마늘은 어르기 상에서 잘 자라나는데 우리가 돈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야 된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강수량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평균 기온은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최저 기온하고 일조시수 이거는 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위에 이제 복토는 왜 해야 하나? 첫째는 이제 지온입니다. 지온. 마늘의 여기 이제 사이에 햇볕이 직사각을 쬐면 어떻습니까? 여기 열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뿌리에 이제 장애를 입습니다. 장애를 입기 때문에 기온을 낮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복토를 해줍니다. 복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면 비닐이기 때문에 잡초 때문에 이제 복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복토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배수로가 깊어지니까 습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늘에 이제 물때 있는 상태입니다. 물때 있는 상태.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물때 있는 게 물이 뭐 충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 물을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배수를 빨리 해주면 뭐 장애는 안 입는다 해도 제초 효과가 없겠죠, 그죠? 제초제를 쳐놨는데 물이 힘들하게 그 망 위로까지 다 올라오면 제초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 그 물을 잘 데웠습니다. 물을 잘 데우고 이제 이 위로는 아직 덜 떠갔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물이 밑에서 위로 빨아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처럼 흥건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가을에 이제 물을 서로 데우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막 물고에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래 놓으면 제초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은 천천히 들어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데 마늘은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앞에 낮은 데는 항상 습해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들머리 카는 기계 들어가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항상 기계를 돌리다 보면 낮거든요. 여기만 이제 피해가 거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프링클러로 간수입니다. 스프링클러로 간수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이거는 스프링클러 대형이죠. 그죠? 굉장히 멀리 나가는 건데 스프링클러를 하면 간수를 하면 스피드도 덜 빗고 좋은데 뭐가 단점이라고 하면 이 수압이 센 도로 했을 때는 마늘에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그러면 마늘에 상처 입은 곳으로 이제 병리 침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마늘 간수는 마늘 수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마늘은 진짜 그 간수는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마늘 파종기인 가을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여 파종 후 충분히 간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생리장애에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마늘을 심어놓고 간수를 하게 되면 이제 수분이 적당해야 올라오는 개수가 많아집니다. 비율이 100개를 심었다 그러면 뭐 100개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99개가 나오든지 이 정도 나오는데 간수를 아예 쓸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내가 그 구현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마늘을 심었을 때는 무조건 물대야 됩니다. 통마늘은 껍질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죠? 두꺼운데 통마늘에 그 물을 안 대가지고 그 껍질이 두꺼운 상태에 그대로 놔두면 이게 뿌리가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 통마늘 껍질을 뚫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뿌리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그런 경우에는 생육이 더뎌지고 그 생리장애도 나옵니다. 특히 4, 6월 구비대기에는 마늘 생육 중에 가장 많은 수분이
그겁니다. 11강에 30mm, 30mm 하는 거는 우리가 밥 담으면 30mm 먹으면 해갈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갈될 정도로 푹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일안간수도 많이 합니다. 일안간수도 하고 스프링클러도 하는데 물은 서늘할 때 줘야 됩니다. 서늘할 때.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갈 때 물을 시작해가지고 한 밤 12시 정도 되면 꺼야 됩니다. 왜 꺼야 되는구만. 다음날 새벽까지 밑에 물이 다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가 내 포장에 배수가 좀 덜 된다 하면 물을 충분하게 흥건하게 되었다가 가으로 이제 물 담겼던 걸 도랑을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내 포장 같은 경우 밑으로는 잘 내려가니까 옆으로라도 빼줘야 된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아깝다고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이제 아침 때가 해가 뜨면 물기가 많을수록 열 전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면 땅이 뜨거워져 가지고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 안 주기보다 오히려 더 뭐하겠죠. 그러니까 물은 이제 오후에 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배수가 삭돼 가지고 우리가 운동화 신고도 모란으로 댕길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싹 빠지게 됩니다. 수확기 가까이에는 물 주지 마라 그러는데 또 수량 좀 높이려고 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 줬을 때는 이제 부패율이 는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제철입니다. 제초제. 제초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초제를 쳐놓고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비닐을 피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비닐을 한 3, 4일 뒤에 씌우려 합니다. 씌워놓고는 이제 물을 대입니다. 물을 대는데 이 고랑물로 안 올라오도록 돼야 됩니다. 고랑물로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풀이 많아지고 특히 많아지는 풀 중에 요새는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외국서 온 개수각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초제를 하여튼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가다설것이 약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약을 쳐놓고 이제 사질 토양이 됐을 때 피해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 쳐놓고 비를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제초제를 2번 중복 살포했을 때, 그 다음에 작물 종자 마늘이 얕게 심겼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이랑 위로 물이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빨거나 제초제는 어떻습니까? 위에다가 토양 처리를 했는데 토양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빨거나 그러면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제초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죠? 제초제는 바람이 없는 날 살포를 하시고 토양이 너무 건조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토양이 축축할 때 하시고 빨지를 말아라. 제초제 처리 후에 직후에 비닐 피고 하지 말고 3, 4일 후에 하라. 그러니 이거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개수각 하는 이겁니다. 이거 못 보신 분은 없죠? 이게 지금도 양지 많은 데가 막 살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까지. 이게 꽃도 피어 있습니다. 예, 꽃도 이렇게 피가 있는데 이게 예수까지 이게 원산지가 유럽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왔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로 왔나보면 이게 소사료로 왔어요. 소사료. 지금 완전하지는 지금 하는데 추정을 소사료 근초하십니까? 근초더미에 들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이게 1년생인데 여름을 제외해가지고 연중 발생하고 겨울에도 꽃이 피고 종자를 맺습니다. 이거는 일반 제초제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제초제 있는 게 있죠. 한사리, 아심의 밭대와
요걸 이제 그 처리를 하고 아까처럼 뭐 그 장위에 이제 물이 아울러 오거나 또 빠르지나 이래 안 해줘야 제초 효과를 그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늘종은 언제 뽑는 게 좋으나, 마늘종은 밑에 마늘을 굵히기 위해 가지고는 생기는 대로 뽑는 게 좋습니다. 생기는 대로 뽑는 게 좋은데 요새는 주화 재배를 하니까 주화 재배 하려고 채취하는 거는 좀 늦게 채취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거는 내 그 포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늘종이 처음 생겼을 때 하면 수량이 17% 드는다. 10cm 됐을 때 9%. 보통 이제 10cm 됐을 때는 하는 게 마늘 깊게 뽑아가지고 그 우리 그 주화 재배 하려고 그 채취를 하는데, 주화 재배 할 때 채취를 하면 좀 늦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마늘 통을 굵히기 위해 가지고는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시기는 아침 일찍 해질 무렵에 온도가 좀 내려갔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화 이용 시에는 수확 직전이나 수확과 동시에 뭐 수확할 때까지 달아놔도 괜찮습니다. 그 마늘 뽑아가 나중에 채취를 해도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종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 그 뭐 하여튼 먹는 것도 그렇고 주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길게 뽑는 게 좋습니다. 길게 뽑으면 이 마늘은 특성상 이제 길게 뽑아놓으면 주화 재배하는 거는 그 창고에 걸어놓으면 그 쪽이 마르면서 주화가 굵어집니다. 양분이 그리로 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뽑아가지고 시중에 팔 때도 어떻습니까? 길어야 가격을 많이 주니까 조금 적하는 게 있습니다. 마늘 수확 시기입니다. 수확 시기. 우리는 수확 시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안동 지방에도 마늘 캐려고 모내기를 다 하죠. 우리는 마늘은 조금 늦게 수확을 하면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아지는데 어차피 모내기를 하기 위해가 그죠. 빨리 땡겨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마늘을 수확을 해보니까 6월 20일이나 26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수확하면 1200kg. 근데 이게 그 시험 재배했을 때는 1200kg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성 마늘은 평균을 잡았을 때는 950kg에서 1000kg쯤밖에 안 보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산은 많이 나오면 3000까지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1500kg 이런 정도 보니까. 근데 1200kg 뭐 이 정도 나오니까 보통 6월 한 16일 요때 되면 수확을 많이 합니다. 왜 수확을 많이 하는 거만 6월 하순에 장마가 오고 그 다음에 빨리 마늘을 캐내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제가 할 때 지금은 주화 재배를 하니까 마늘이 6월 20일 때도 굉장히 싱싱해요.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내가 모를 조금 늦게 심어도 마늘을 더 놔두는 게 내인데 이익이겠다.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의성하고 일찍하고 경제지점 세촌들에 가면 어떤 분은 한 분이 그 모내기를 좀 늦게 한다고 한 열흘 정도 늦게 캤어요. 마늘 열흘 정도 늦게 캐면 굉장히 늦게 캐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가격을 배는 안 되지만 한 30-40%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늘을 조금 늦게 캐더라도 늦게 캐고 모내기를 늦게 하는 게 나았습니다. 또 대부분 6월 20일은 능가캐라는데 6월 20일을 기준을 많이 잡는데 마늘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6월 15일부터 캐가지고 25일까지 캔다. 대부분 모내기 한계기를 이게 보통 6월 말까지는 이모작 모내기를 하라 그러는데 해에 따라 가지고 7월 5일까지 해도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7월 5일까지 모내기를 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가 안 되죠. 그죠? 어르신들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차피 모내기는 6월
뭐 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보다 장마 빼백이지. 장마도 그렇죠. 예. 제일 문제가 장마지. 수확시 주의사항은 맑은 날 수확하고 이제 뿌리 틀 때 이게 잘 틀어야지 그 마늘하고 상처가 이게 막 저장 중에 그 반점이 다 생깁니다. 마늘에. 그러니까 뿌리 틀 때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늘 이제 조기에 파종하는 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나옵니다. 조기에 파종해 보니까 9월 20일 날 파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파종을 해보니까 10월 20일 기준에 파종하는 것보다가 구가 굵었죠, 그죠? 굵고 잎편수는 좀 늘었습니다. 수량도 좀 늘고 했는데 장점은 초기 생육이 좋고 초장 엽수가 많아 수량은 양호하다. 그리고 수량도 많아지고 노동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단점은 동계 환경 불량 시 이제 동해를 입는다. 월동의 문제. 그 다음에 고온 장애로 있는 발화 불량. 너무 일찍 심으니까 그 9월달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100개를 심었을 때 100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보다 비율이 낮게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편이 증가합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볼 때는 인편이 별로 안 늘었는데 많이 늘 때는 뭐 인편이 뭐 11개, 15개 뭐 이 정도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지역만으로 출현율 및 초기 생육은 파종 시기보다 파종 이후 기온 강수량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파종 시기를 해놓으면 이제 그 인편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단지 노동력 분산을 시킬 경우에는 뭐 농가에 따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수량이나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너무 일찍 파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는 왜 중요할까입니다. 뿌리 발달에는 이제 온도, 습도, 공기, 토양 단단한 정도가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질소, 연산, 생장 조절 물질. 어린 뿌리는 오래된 뿌리보다 양분 흡수력이 좋습니다. 이게 그 싱싱한 게 아무래도 그 활동력이 높겠죠. 그 건강한 뿌리는 양수분 흡수가 뿌리에서 지상부로 호르몬 전이 돼 가지고 잎 발달이 촉진되고 뿌리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뿌리를 제대로 자라게 하려 됩니다. 뿌리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건조나 습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도 그 물 쫓는 게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생육기에 간수를 해는 겁니다.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나왔을 때 물이 없어야 됩니다. 새벽에. 전날 오후나 전날 저녁에 물을 주고 새벽에 나왔을 때는 배수가 밑으로 되든지 옆으로 되든지 완전히 돼야 그 고온 장애를 알습니다. 여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마늘 포장이 지온이 올라가면 뿌리 장애를 입게 됩니다. 여기도 벌써 아마 그 잎이 아마 많이 갔지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 밑에는 그 마늘밭입니다. 이게 모내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대는 거죠. 가닥이 이렇게 대놔놓으면 빨리 그 배수를 안 해주면 뿌리에 장애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장애에 입게 되면 그 마늘이 썩으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또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면 어디선지 냄새 맡고 고장나니까 금방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해충 피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마늘은 하여튼 간수를 물도 좋아하지만은 습해를 싫어하니까 그 적기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늘 수량을 높이려면 하여튼 뭐 그 비대기에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간수. 한 지역은 4월 하순에서 6월 하순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그 마늘 수량을 높이려고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볏짚이나 태비를 살포하라고. 이제 유기물을 이제 그 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볏짚을 살포를 하면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지 왜 잘하시도록 하니까 그 소 키우는 사람인데 몇 푼 받고 팔아가지고 막걸리값 받으려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볏짚을 깔아놓으면 파종하는데 조금 걸립니다. 그죠? 파종기가 좀 걸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안 하시는데, 하여튼 볏짚을 사용을 해놓으면 토양 물리성 개선이나 그 양분 흡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첫 해보다가 다음 해까지 또 효과가 있으니까, 그 볏짚을 내가 뭐 집에 키우는 뭐 소나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 필요는 없고 밭에 넣어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1차 큐브입니다. 유인 작업 후 바로 살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뭐 좀 그 기준량에 내 밭은 어떻다. 작년에 내가 가을에 밑거름을 좀 덜 넣었으니까 그 1차 밑거름은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거는 그 농가들 밭에 사정에 맞게 가지고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양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수시에는 4, 6월에 일회기에는 스프링클러를 활용해가 간수를 하고 반드시 배수를 정비를 해라. 이게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에 마늘을 심어놓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마늘을 심어놓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그 어떤 경우에서는 마늘을 심어놓고 물을 폈는데 비가 또 그 해는 50mm가 와버렸어요. 가을에. 이게 땅이 물러가지고 이제 비가 오니까 마늘이 그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마늘 깊이가 보통 일반 마늘은 한 6cm, 그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8cm 깊이가 가장 좋다 그러는데 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10cm 이상 들어가지고 그때는 물을 안 퍼는 경우가 더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마늘은 기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비가 많이 온다 그럴 때는 가을에 이제 그 물 푸는 것도 가감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특히 봄에 유인 작업할 때 이제 뭐 지금 1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달쯤 있으면 한 달 좀 넘으면 합니다만은 마늘 비닐 뚫어줄 때는 한 4, 5일 기상을 잘 봐야 됩니다. 뚫어주고 하여튼 3일 이내에 많이 추워진다 그러면 잎이 다 말라버리죠. 그죠? 그렇게 말라보면 좀 늦게 해주는 거보다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피해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제가 마늘에 대해 가지고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유인 작업을 하는데 조금 어릴 때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마늘 생육을 봐가지고는 좀 더 크가 하면 좋은데 또 인건비가 뭐 한두 명 더 많이 들어가 보면 한 명 캐도 요새 어떻습니까? 한 명 캐도 뭐 한 명 하면 한 10몇만 원, 두 명 하면 한 30만 원 되니까 그것도 하여튼 뭐 저걸 못하거든요. 그거는 농가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내인데 유리한 건가, 마늘이 좀 더 크고 뽑아내는 게 더 유리한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4월 중순에는 비닐이 안 보일 정도로 복토를 해야 지온 상승을 막아가지고 피해는 먹는데 요즘은 거의가 4월 달 안 가고 3월 말 때만 비닐을 다 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늘이 크구만 관리기로 이제 흙을 덮어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4월 초에 대부분 복토를 하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강사님, 예. 여기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 지금 그 쉬는 시간이 있어요. 30분 되면 지금 한 15분 있다 쉬려고 하거든요. 화장실 가시려면 문제 가시고 하여튼 15분 있다 쉬고 그 다음 강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 시기를 왜 꼭 해야 되는가?
연면시비는 이제 그 생육이 나쁘고 고르지를 않을 때 연면시비를 합니다. 그죠? 연면시비를 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 유리합니다. 이제 뭐 요소를 연면시비하거나 이래가지고 비료를 흡수하는 거는 저녁 시간에 오후에 하는 게 좋은데 단지 단점이 뭐 있냐고 하면 오후에 하면 마늘 포장의 습도를 높여줘가지고 병은 더 많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만 초기에 마늘 생육이 안 좋을 때는 연면 시비를 저녁 때 해주는 게 좋은데 또 병이 발생된 4월 초순 중순 이후에는 괜히 연면 시비 해준다고 저녁에 뿌려 놔놓으면 저녁에 습도가 높을 때 병이 더 발생하면 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연면 시비는 낮에 해주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한에서는. 그리고 고온에서 이제 영양제가 농축된다고 저녁 시간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저녁 시간에 하면 병을 더 번지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종복비는 이제 생육 초기에는 질소가 많은 걸 선택하고 생육 후기에는 다리가 많은 걸 선택합니다. 또 석회가 부족할 때는 이제 석회 연면시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화재배입니다. 여기 안동에도 주화재배 대부분 하고 계십니까? 네. 주화재배는 대부분 이제 심을 면적의 첫 해는 20%, 주화를 심을 때는 한 20% 하니까 300평 심을 계획이라고 하면 한 60평 정도 심으면 되겠죠. 60평 좀 넘게. 그 다음에 이제 통마늘 심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한 100평으로 요래가 하면 됩니다. 주화재배를 하는 거는 내가 자가로 생산하기 때문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산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줄여가지고 종부를 좋은 걸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종부비 절감은 33%, 그리고 수량성은 주화재배를 했을 때 첫 해에는 117%, 그 다음에 2년째부터는 이제 29%가 증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해는 어떻습니까? 주화를 해가지고 통마늘을 심죠, 그죠? 통마늘을 심으면 고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화재배를 하는 가장 문제점이 이게 상인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주화재배를 해가지고 잘해놓으면 상인들이 마늘 섭이 좋으니까 싹이 좋으니까 주화재배를 해주는 걸 사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종자를 갱신하려고 했는 건데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서도 팔아보거든요. 그러면 주화재배 했는 효과가 없어져요. 이 주화재배를 해가지고 첫 해 이제 주화를 하고 두 번째 해는 통마늘을 안 심습니까? 그죠? 통마늘 심었는데 이걸 종자로 해야 이제 여기처럼 이제 한 29% 수량을 높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통마늘 재배를 했는 걸 상인들한테 넘길 수가 많습니다. 막대기로. 안 그래도 의성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농사를 좀 잘 지으시는 분들은 파시더라도 본인이 종자를 할 거는 남겨놓고 파십니다. 그리고 주화재배를 해가 통마늘이 해가지고 밭이 좋으면 상인들이 자기의 자기 저걸 이제 다른 상인들보다 비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저걸 하는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 거 최고 좋은 거 샀다 이런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화재배 했는 걸 팔으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화 특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적습니다. 밑에 보다가 위에가 바이러스 감염이 적기 때문에 수량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화 채취는 아까 말씀드렸고 주화를 채취해 놓고는 적어도 살충제를 2-3번 쳐야 됩니다.
하여튼 주화 재배는 잘 아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온 처리를 하면 뭐 저거는 빨라지는데 우리가 굳이 저온 처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요 심는 방법입니다. 심는 방법은 큰 거 하고 작은 거 하고 구분해가 심으면 좋은데 지금 그 농가들이 이제 총포로 안 심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뭐 노동력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총포로 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 이제 심는 깊이가 이거는 일반 마늘보다 좀 얇게 심어져요. 요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마늘종이 출현하는 거 채취를 해가지고 그 주화 채취를 해가 금가시설에 이제 말립니다. 이거 그늘에다가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따듬어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요거를 총포 심기라고 합니다. 요 그 한 통, 주화 한 통을 다 심는 거 파종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심고 주화 포장이 마늘 주화를 말리는 방법입니다. 주화가 이제 여기 이제 마늘 주화가 있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말려놨습니다. 이거는 통마늘을 말려놓은 상태고, 이거는 주화를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종하기 전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해충 방지입니다. 잎끝만 요 잎만 하는 거는 요거는 병이 아니고 생리장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25도씨 이상 올라가면 이게 석회하고 칼륨을 흡수 못해가지고 생리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여 칼리 흡수 저하, 석회 부족, 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비나 맷집을 시험해 주시면 좋고, 석회도 300평에 150kg 정도 사용해 주시고, 또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비닐 위에 충분한 습득기를 해가지고 지온이 상승하는 걸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벌마늘입니다. 벌마늘. 지금은 벌마늘 많이 안 나오죠, 그죠? 벌마늘은 이제 비료가 가해졌을 때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지역 마늘에서 일장이 충분하지 못할 때, 종구에 저온 처리 시 우리가 깜빡하거나 우리가 종자로 놔뒀는 걸 다 쓰고 나가지고 종자가 부족할 때는 나도 모르게 저온 저장고에 들어갔던 종자를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다 벌마늘 생깁니다. 저온 처리가 된 거는. 적어도 5도씨 이하에서 한 달 넘게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고만 마늘 밑에 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 쫑다리만 생깁니다. 쫑다리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따뜻했을 때 사질 토양 재배 시 가장 중요한 게 질소비료 이제 가다하게 주는 경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안 생깁니다만 벌마늘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다른 지역에서는 얕게 심어가 많이 심습니다. 특히 밭에다가 얕게 심어가지고 우리 벌마늘 옛날에는 마늘 굴을 종자로 너무 굵은 거 사용하지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굵은 걸 사용해도 한 6cm 정도 깊게 심으면 벌마늘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마늘입니다. 스펀지 마늘은 말과 똑같이 마늘 쪽이 안 생기고 그냥 스펀지처럼 이래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특히 대서 마늘, 스페인사 마늘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생기는 동안 저장할 때 너무 고온에서 저장했을 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 옛날에 종자를 중국에 수입해 가올 때 중국에는 마늘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양파를 양파망에 넣어가 저장하듯이 마늘을 그냥 재워놓습니다. 다들은 비도 잘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야적을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야적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마늘이 안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고온이 돼가지고 옛날에 중국산 우리가 종자를 수입해가지고 스펀지 마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생기는 게 마늘 창고에 마늘을 걸어놨는데 햇볕이 너무 많이 받고 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고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런 스펀지 마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이제 마늘은 이제 출처가 분명한 곳에서 마늘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 배수를 철저히 하고 질소 비료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입마른병입니다. 입마른병. 입마른병이 이게 가장 많은데 이거는 도열병하고 병반이 비슷합니다. 도열병하고 비슷하죠.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기는 게. 입마른병은 보통 4, 5월경에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뭐 비료 많이 치면 병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전구 소독은 뭐 베놀릴 뭐 티람으로 소독을 하고 지금은 사실 종자 소독은 잘 못하시죠. 대부분 밭에다가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를 뿌리지 종자를 소독하는 집은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방 위주로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입마른병은 이거는 그 4월경부터는 예방 위주로 약을 쳐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흑색성 균핵병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성토양일 때 많이 생깁니다. 산성토양일 때. 그리고 이거는 저온성 병이래 가지고 온도가 한 20도 밑에 한 15도 정도 될 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흑색성 균핵병은 어떤 경우는 보면 밭에 마늘을 계속 재배했을 때 많이 생기고 요게 병균이 10년 이상 생존하기 때문에 논에 심었을 때도 물을 대야만 저거는 병균이 없어져야 되는데 논두개부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두개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트랙터로 로타를 치거나 뭐 경운기로 로타를 치거나 작업할 때 또 농기구에 붙어가지고 다른 밭으로 옮기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색성 균핵병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소독약을 다 뿌리지요. 뭐 다른 뭐 멸균탄을 뿌리거나 뭐 이런 것도 뿌리고 또 종자 소독도 뭐 카스텔란이나 이런 걸로 그 뿌리 소독을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종구 소독이 생육기 전용 약재에 충분히 살포입니다. 요즘은 입제를 많이 또 살포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토양에서 생존하는 게 10년이 걸립니다. 그 균핵 생존율은 그 담수하고 온도가 높을 때 죽고 담수 일수가 많을수록 많이 죽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골고루 잘 뿌려줘야 됩니다. 우리 농약을 그 흑색성 균핵병 저겁니다. 병균이 이래 있으면 농기계로 굉장히 많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되고 균핵이 이래 발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이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흑색성 균핵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월동 후에 3월달에 보면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고 이거는 후기에 피해를 입었는 건데 특히 저런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유기농 할 때 이제 농약을 적게 사용할 때 많이 생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흑색성 균핵병 피해를 입은 농약은 뭐 입제는 멸균탄, 지왕이 있습니다만은 파종시에 카스텔란을 그 파종기에 넣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유작병이라고 하는데 많이 발생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고자리파리는 미숙태비를 사용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전에 살충제를 사용하든지 하여튼 미숙태비 하는 거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건 미숙태비라고 하거든요. 태비에 냄새가 나면 그 고자리파리가 달려드니까 그렇게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뿌리응애인데 뿌리응애는 저장 중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하여튼 좀 이따 저 양파 교육할 때도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마늘 종자를 바이러스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망사재배를 많이 합니다. 종자할 때는 주화재배도 하지만은 초기에는 망사재배도 많이 한다는 걸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겸 제초제 피해인데 위에 거는 바이러스 피해도 있지만은 요게 아까 말씀드렸을지 통마늘을 그 가을에 간수를 안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제초제 피해입니다. 제초제 피해인데 이게 마늘에 친 제초제가 아니고 나랑론에 친 제초제 피해로 이렇게 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대가 낮은데 습기가 많은데 제초제 피해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저작중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쉴 시간이 돼가지고 마늘 교육은 지금 요래 마치고 또 한 10분 쉬어가지고 양파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또 마늘에 대해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양파 교육 전에 한 10분간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니까